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에 있죠. 비율분석법. 역시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1번 총 자산 회전율, 2번 대부 비율 LTV가 되고요. 3번 부채 감당률 DCR, 다음에 4번 채무 불이행률, 5번 영업 경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2번에 있죠. 2번 동그라미 대부 비율 꼭 알아야 되고요. 3번 동그라미 부채 감당률 중요합니다. 4번도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률. 이 세 개만큼은 가능한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나올 겁니다. 비율분석법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비율분석법 공식 3개에 따라 있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공식 3개 볼까요? 첫 번째, 대부 비율. 다음에 부채 감당률입니다. 세 번째가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죠. 먼저 대부 비율은 LTV죠. 얘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자, LTV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박스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죠. 자, 분자가 융자 금액 또는 대출 금액입니다. LTV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집 아파트가 가격이 5억 하더라. 5억. 자, 우리 집이 5억이래요. 5억인데 은행에서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을 60% 잡아요. 60%. 60%. LTV가 60%라면 5억에 60%까지는 빌려주겠대. 빌려준대. 그러면 대출금 얼마 나와요? 5억이 60%. 간단하죠? 얼마? 3억. 따라서 60% 대출한다. 3억. 이렇게 대출금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공식입니다. 다음에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요. 자, 바로 정리해버리죠. 여러분들이 자, 오늘 점심을 드신다면 점심을 암기를 위해서 오늘 점심만큼은 뭘 먹자? 순두부 정식을 드세요. 암기를 위해서요. 뭘 먹자? 순두부. 순두부를 먹자. 순두부. 자, 암기권. 그래서 순두부예요. 순두부. 순두부 하시면 돼요. 순두부. 순두부. 따라서 부채 감당률 하게 되면요. 순두부. 그러면 이제 기본서 보게 되면 공식 나와 있죠. 자, 순이 뭐지?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순두부.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순두부로 암기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얘가 뭘 말하느냐 숫자를 넣어볼까요?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넣으니까 좀 공식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다. 앞에 여기 있어요. 그럼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왔네. 순두부 나왔네. 순두부. 순영업 소득이 얼마? 7천만 원. 은행의 빚,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1,000만 원. 이 사람 되겠네요.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입니다. 간단하죠? 얼마? 7. 이 말은요, 순수익이 빚보다 7배는 많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얘가 이제 단어가
교재 보시면 단어가 3개 나와요. 3개. 3개 나오는데 얘가 암기가 까다로워. 근데 딱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요, 돈이 좀 많아 보입니까? 돈이 영 없어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보자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돈이 조금 있어 보인대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제가 돈이 많대. 제가 돈이 많으면 부자죠, 부자. 그러니까 제가 영철이잖아요. 영철이가 돈이 많대. 영철이는 부자래. 영철이는 부자니까 영철이는 부유하대. 부유하잖아요. 영철이는 부유하다. 영철이는 부유하다. 그래서 영철이는 부유하다. 영철이는 부유하다. 영철이는 부자래요. 암기껏. 그래서 영어 경비가 되고요. 부채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저소득입니다. 따라서 영부유. 영철이는 부유하대요. 영부유.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것도 큰 부담은 없다. 자, 영부유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숫자 넣어볼까요? 숫자 연습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요. 요거 보시면서. 영부유. 영어 경비가 얼마? 영어 경비가 요거 나왔네요. 4,000. 부채 서비스비 얼마? 1,000. 유효소득이 얼마? 요거죠. 1억 1,000. 영부유. 차서 넣어주면 돼요. 경비가 4,000. 부채 서비스비 1,000. 다음에 유효소득이 1억 1,000이다. 그리고 요 계산 과정 여러분이 이제 계산기 뚫어보시면 돼요. 제가 암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3가지 정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제 좀 더 응용해 볼까요? 자, 공식은 안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먹자, 순두부. 다음에 채무액률 영부유하대. 요거 보시면서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분자 분모 값을 놓고 봤을 때, 분자가 크면 클수록 이 값도 커진다. 아시죠? 분자 값이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진다. 분자 값이 커질수록 이 비율도 커진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응용합니다, 이제부터. 자, 대부비율은요, 분자값이 클수록 대출액이 많을수록 LTV가 커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출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대출 많은 게 사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대출이 많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따라서 얘는요, 높을수록 대출이 많다, 높을수록 불리한 겁니다. 높을수록 불리하다. 여기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얘는요,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이 높을수록 얘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얘가 순수익이죠. 순수익이 높은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뭐지? 순수익이 많다.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을수록 유리하다.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 번자값이 경비랑 부채인데요. 그러면 자, 얘가 큰 게 경비도 많고 부채도 많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래서 얘가 높다는 것은요, 경비도 많고 빚도 많대. 얘는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요, 이런 비율들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까지도 묻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시중에서 총량에서 얘가 중요해. 얘는 자주 나옵니다. 또 부채 감당률 하게 되면 한눈에 보세요.
얘들은 전부 다 뭐지? 높을수록 안 좋아. 불리하죠. 불리하잖아. 유일하게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야. 뭐지? 유리하대. 분자 분모 값이니까 항상 기준은 1이 됩니다.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높을수록 클수록 유리하다. 그럼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안 좋지. 1보다 작다는 게 다른 말로 1에 가까울수록 안 좋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아니면 1보다 작을수록 얘는 안 좋다는 말입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높을 때 좋다 이런 것도 해석 기준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것을 한눈에 보시면 또 파악하자. 다 보면서 할인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현가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할인자도 없고 현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지? 비율분석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장 어려웠던 투자분석 기법, 공식이 무진장 많았잖아요. 이런 것도 원리만 잘 따지고 반복하시면 얘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 잘 하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이상으로 투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를 마쳤으니까 참고로 기술표를 보시면서 지금 공부했는 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더 확인하고 다음 차트 넘어가죠. 자, 그러면 기술표를 보시면 기술표를 보게 되면 자, 제4장 투자론 찾았죠. 그러면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아홉 번째 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자, 까만 세모 전화기 영업수지 나왔죠. 영업수지. 영업수지가 엄청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지? 16번. 16번. 그 다음에 지분 복귀는 딸랑 15에 한 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전화기의 투자 분석 기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그라미가 막 수도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투자 분석 기법. 지금 이거 전부 다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서 몇 번 나왔지? 다 합치면요. 31번. 와, 기가 막히네요. 31번. 예. 그걸 떠나서 또 뭐지? 할인 현금 수징수법이 몇 번 나왔다? 7번. 7번 나왔죠. 다음에 선소득 성수도 계산 문제가 2번 나왔고, 비율분석법 3번 나왔고, 등등등.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자, 투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 보시면 다음 차트가 부동산 금융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 보시면서 자, 금융인데요. 목차부터 먼저 봐. 목차. 자, 금융을 보시면요. 자, 금융부는 대개 우리 시험은 최근에 5문제에서 6문제가 일반적입니다. 5문제, 6문제. 유의할 여기서 특히 계산 문제. 금융에서도 계산 문제는 한 문제는 나와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더라. 한 문제점 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금융하게 되면 첫 번째 금융의 의 개설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 파트는요. 우리 책은 좀 책이 얇은 편이니까 부담은 적은데 타투파사 책을 보시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아. 개설 파트는 확 가지쳐버리고요. 결론, 시험에 나올 것만 보자. 얘는요,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저당 대출절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금리의 종류 있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다음에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당 유동화제도예요. 바로 MBS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자, 먼저 저당 시장 구조가 크게 두 가지인데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입니다. 물론 저당이 유동하게 되면 2차 시장을 의미하죠. 얘를 의미하는데요. 2차 시장에서 결국 MBS를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MBS 종류 네 가지. 첫 번째, MPTS가 나와요. MPTS. 이체증권입니다. 다음에 MBB가 나와요. 저당 채권이 되고요. 다음에 MPTB가 나와요. 저당 직불 채권이 되고, 마지막으로 CMO다. 다계층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 저당 유동은요, 이 종류 네 가지, 얘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우리나라 유동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돼. 자,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면 줄여서 한주금을 가리키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 두 번째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물론 우리 시험은요,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이 더 출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급자 금융인데요. 공급자 금융 하게 되면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와요.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기법이죠. PF 금융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부동산 신디케이터. 또는 부동산 조인트 벤처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급자 금융이 되고요. 그러면 비중은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얘가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다음에 PF 금융, 얘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금융하게 되면 요 범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 범위까지.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 교재 개설 파트부터 보겠는데, 개설은요, 그냥 가지치면 돼요. 나올 것만 딱 짚어서 보시면 돼요. 과감히 다 이제 가지치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자, 222페이지 금융의 의 넘어갑니다. 패스. 다음에 223페이지 네모 2번 금융 관련 기초 개념에서는요. 다음에 1번, 2번 패스하고 3번이 뭐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3번은 중요합니다. 3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이것은 놓치지 마세요. 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죠. 자, 그러면 먼저 기업번 지분금융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배당 적어주고요.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입니다. 배당. 배당은 지분금융. 니은번요. 부채금융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이자.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입니다. 따라서 배당하면 지분금융, 이자 하게 되면 부채금융입니다. 되시겠죠? 지분금융은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로 구분합니다. 기업번 다시 봅니다. 지분금융은 첫 줄,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 밑줄. 주식의 목적이 뭡니까? 연말에 배당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다, 지분금융. 또 밑줄 하세요. 지분권 매각 밑줄. 지분권을 사는 만큼 그 지분만큼 배당받거든요. 배당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17문장.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는 꼭 기억합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터, 리처, 부산투자회사, 조인트벤처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배당이 목적입니다. 배당. 다음에 니은번요. 부채금융은 이자가 목적인데 첫 줄. 부채금융은 밑줄 하세요. 저당 설정 밑줄. 저당 자체가 이자네죠. 이자. 사채 발행 밑줄. 사채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부채금융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대표적인 부채금융은 자, 단어 모두 밑줄 하세요. 저당금융 이자가 목적이고요. 신탁정서금융 이자가 목적입니다. AB에서 자산담보증권, MB에서 주택저당증권 또는 MBB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입니다.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은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박스를 물어요, 박스. 박스에다가요, 자, 단어를요, 한 5개, 6개 섞어 놓고요. 여기서 지분금융을 찾으시오, 부채금융을 찾으시오. 가려놓은 문제입니다. 예, 가려만 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있죠. 부동산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여기서 나오네. 신디케이터하고 조인트 벤처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고 다음 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 자, 224페이지, 225페이지. 저는 패스합니다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도 볼 거리가 없어요. 패스합니다. 228페이지요. 여기도 제가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 보시면 229페이지 네모 5번 있죠. 주택금융 관련 위험에서 고로 2번 제목이 뭐죠? 조기 상한은 자주 나와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만 볼게요. 좀 이따가 설명을 상시 드릴 거니까 해서 1번 조기 상한이란 밑줄합니다. 시장금리가 저당금리보다 낮은 상황 밑줄. 시장금리가 저당금리보다 낮을 때 조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돼요. 잠시 보류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 금리 적용 방식과 상환 방식인데요. 자, 이거잖아요.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환 방식은요 요 세 가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려 1번. 자, 금융의 금리 적용이 바로 동매 1번 고정이자 내려가서 2번 변동이자 해서 요거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겼더니 232페이지요. 그래 2번 보게 되면 상환 방식 세 가지 있죠. 1번 원금 균등 상환 내려가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오른쪽 페이지 3번요. 최정식 상환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자, 목차가 이렇게 5개 나왔는데요. 자, 금융에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죠. 특히 우리 시험은요 2장하고 3장입니다. 그래서 자, 2장, 3장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문제가 대부분 한 3문제는 나요. 3문제. 그래서 2, 3장을 특별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저당 대조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먼저 230페이지요. 1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입니다.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오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일정하죠. 고정이 되었대요. 처음부터 만기 때까지 똑같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더라 변동금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유의점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초기네, 초기. 대출 초기에 괄호 요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 같이 출발하면요. 초기에는요. 고정금리가 높을 거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높을 거 높다. 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낮다. 이거 잘 나옵니다.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아요. 자, 변동금리는 처음에는요. 얘보다는 조금 낮다고 했어요. 낮은요. 처음에 낮게 해줘요. 낮지만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거든. 올라가면 이 오른 이자를 부담은 차익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낮게 해줍니다. 자, 집중합니다.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를 보니까 시장이자와 저당이자가 나와요. 시장이자와 저당이자. 자, 얘는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주택을 은행에 담보를 설정해요. 자, 우리 집을 대출 받았는데, 언제? 5년 전에. 5년 전에 대출이자가 10%래요. 비싸네요. 10%다.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요. 5년 지났죠, 현재 시중금리가 5%래요. 다르잖아요. 대출이자가 10년 전에, 5년에 10% 받았고, 지금 시중금리가 5%래요. 이렇게 딱 보니까 대출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왜? 못 받았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경우는요,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은행에 이것을 끝까지 가져갑니까? 중도상환합니까? 왜? 중도상환하죠. 따라서 이럴 때 뭘 하더라? 바로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입니다. 자, 조기상환은요, 좀 전에 앞에 있어 밑줄 껐잖아요. 자, 시장이자가 어떨 때? 낮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이럴 때 차익자는요, 조기상환을 하게 된다. 이때 조기상환은요, 은행 갈아타죠. 이자가 산 쪽으로, 제-융자. 그래서 이자가 싼 쪽으로 은행 갈아탑니다. 제-융자를 통한 조기상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익자가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해서 은행 갈아타게 돼. 조기상환 하게 되면요, 은행은 조기상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예. 따라서 자, 은행은 차익자가 중도상환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익자의 조기상환을 싫어하더라. 이걸 방어하려고요. 싫어합니다. 방어하자. 이 같은 방어를 콜방어라고 불러요. 콜방어. 자, 콜방어 뜻은 알아야 됩니다. 콜방어. 콜방어는 차익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콜방어다. 그래서 차익자가 중도상환 하려고 하니까 말리잖아요. 예. 웬만하면 가져가시죠. 그런데 끝까지 조기상환 하겠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죠? 자, 중도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할 때 그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꽤 높죠. 그래서 따로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것도 뭐 무슨 말입니까? 조기상환 하지 말래 말입니다. 일종의 콜방어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콜방어가 뭔지 아시겠죠? 콜방어. 그래서 차익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자. 이때 콜방어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MB에서 이따가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특히 MBB는 콜방어 된다고 하더라. CMO도 콜방어 된다고 하더라 해서 이 2가지가 콜방어 되고요. 나머지는 콜방어 안 돼요. 그래서 콜방어 되는 것 MBB하고 CMO다. 이따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콜방어는 여기서 콜방어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조기상한 고정금리 봤으니까 책만 확인하고요. 다음에 변동금리 넘어가죠. 자, 교재 봅니다. 자, 교재 230페이지 보시면 동음 1번 고정이자는요. 자, D급분하고 리얼분만 체크할게요. D급분 보게 되면요. 공부했잖아요. 위주로 하세요. 시장금리가 저당이자보다 낮을 때 이때는 차입자가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한 줄 내려가서 자, 조기상환 밑줄 하시고 시장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자, 리얼분 보시면요. 리얼분 첫 줄 끝에부터 색칠 문장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가 높다. 나왔죠? 고정금리는 높고 변동금리가 낮다. 2번 내려가죠. 변동이자는 맨 밑에 박스 보게 되면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볼까요? 변동금리가 크게 2가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자, 하나씩 본다면 결국 변동금리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대요. 이때 인플레가 반영되는 게 둘 중에 뭐냐? 바로 기준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금리가 바로 인플레가 반영이 됩니다. 인플레 될 때 가산금리를 오해하지 마시고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산금리가 뭡니까? 스프레드. 가산금리는요, 뭐냐? 인플레가 아니고 차입자의 신용도를 말해요. 차입자 신용. 차입자의 신용도를 가리킵니다. 되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용도가 등급이 되게 좋다. 신용이 우수하면요, 우대금리. 금리 깎아주죠. 등급이 아주 나빠요. 예. 아주 신용이 나빠. 신용이 나쁘다면요, 그때부터 금리가 막 올라가죠. 바로 가산금리를 올린다. 예. 이에 따라서 금리를 우대하고 올리고 달라집니다. 자, 2번째, 기준금리 하게 되면요, 2번째, CD 금리가 나와요. 다음에 코픽스가 나와요. 자, 강의부터 보게 되면 괄호 단어가 있죠.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정서 금리, 코픽스는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해요.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요 뭘 말하지? 얘가 바로 기준금리. 얘만 나왔다면요 얘가 뭘 말하지? 바로 변동금리. 따라서 CD 금리나 코픽스가 나는데 얘들이 고정금리 하면 틀린 말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를 가리키면서 변동금리를 의미한다.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3번째. 조정주기가 나와요. 자, 조정주기 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변동시키잖아요. 이때 한 달마다 변동시킬까? 석 달마다? 아니야. 6개월마다? 아니야. 9개월마다. 그게 달라집니다. 얘가 뭐지? 조정주기. 은행은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가능한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얘가 짧을수록 금리를 빨리 올리잖아요. 짧을수록 은행은 유리하다 해서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대출자 땡땡 괄호되어 있죠?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차입자는요. 기분 나쁘지. 차입자는 땡땡 불리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문장을 바꾸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서요. 자, 요거 내용들 책을 보고 짚고 넘어갑니다.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231페이지요. 231페이지. 니은번 첫 줄 우리나라 경우 기준금리로 밑줄입니다. CD 괄호 양도성 예금정서 밑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밑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준금리이자 변동금리가 돼요. 디귿번요. 디귿번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중간부터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신속히 전가시키죠. 그래서 은행은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있죠. 원리금 상환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 금융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1번 원금 균등 방식,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오른쪽 페이지 3번 최정식 상환이다. 자, 그러면요 요 세 가지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고 정리.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저당 상환 방법은 화살표 1월 2월 강의에서 괄호 몇 강 23강을 참고로 하시되 그때 설명 좀 상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모아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3개 나오죠.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자,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그대로 그래프가 3개 나와요. 그래프가. 그래서 가능한 지문들은요, 그래프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프로. 자, 세로축은 원리금. 다음에 가로축은 융자기간입니다. 저희 학점은요, 그래프도 알아야 되겠지만 참고로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는요,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러나 최정식은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거 두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얘들은요. 자, 뭐 첫 해만 모르면 쉬워요. 첫 해. 그런데 3년 뒤, 5년 뒤, 7년 뒤 그 영 대결 묻게 되면요. 그때부터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묻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가능한 풀기는 부담이 되니까 주로 중급 이상의 문제니까 좀 건너뛰고 푸는 게 좋아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금융은 5월달부터 계산 문제 풀게 5월달부터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세로축이 원리금이죠, 원리금이다. 원리금 뭐죠? 노란선. 노란 볼펜입니다. 원리금 하게 되면 이 원리금, 노란 색깔 분필이 수평선입니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일정하죠.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은 세로축이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수평선 일정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작아지니까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이다. 얘가 바로 체감식 상환이다. 체감식이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은요. 원리금이 점점 체정하더라.
이게 바로 최정식 상한입니다. 한눈에 벽이 되죠. 원리금이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점점 작아지는데 체감하면 원금 균등 상한, 점점 증가하게 되면 최정식 상한입니다. 이렇게 원리금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파란볼페입니다. 파란색은 뭐지?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원금과 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간 20년. 기간 20년 잡고요. 20년 동안 매달마다 계속 원리금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갚아 나간대, 100만 원씩. 그래서 앞으로 20년간 계속 100만 원씩 갚아 나간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처음에 100만 원 중에서 거의가 있어서 이자가 윗담한 거 많습니다. 거의 뭐 100만 원 중에서 97만 원 정도가 이자 될 거예요. 이자가 이만큼 많다가 점점 이자가 작아집니다. 이거 바로 이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원금은 얼마 안 돼. 원금은 작으면서 점점 많아지지. 원금은 작다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거 바로 원금. 따라서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초기는 이자가 많다가 점점 적어지고 원금은 적다가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서 특히 잘 묻는 것이 얘가 잘 나와요. 따라서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금은 초기에는 작다가 점점 증가하더라. 요 지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 상한은요,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하죠. 그래서 파란색 수평선입니다. 자, 얘가 바로 원금이에요, 원금. 자, 여기다 100만 원 넣죠.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원금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이,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잖아요. 자, 원금을 100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적어집니다. 빚금 챙겨 먹으면 이자. 따라서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일정하니까 바로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적어지는 만큼 원리금도 이렇게 체감하더라.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풀어서 묻는 것이 우리 이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 다음에 최정식 상한은요. 이 원리금이 처음에는 적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얘도 원금하고 이자가 어떻게 될까? 자, 앞에 그림 보시면서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더라.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더라. 얘가 이자가 되고요. 원금은 적다가 많아지더라. 원금은 적다가 많아지더라.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최정식상한은 처음에는요. 자, 범위가 벗어났죠. 다시 말하면요. 최정식상한은 처음에는요. 원리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필리 봐줘요. 이만큼 받을 원리금을 요것만 내세요. 요것만 내요. 자, 이만큼 낼 거를 요것만 받으니까 은행은 손해보죠. 그래서 빚금 친금하고 은행은 손해봐요. 물론 이 손해는요, 뒤에서 만약에 다 메꿔버립니다. 다 받아내거든요. 초기는 필리 봐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적게 받으니까 손해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의 상한, 즉 부의 상한이다. 부의 상한 또는 마이너스의 상한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최정식 상한은 은행이 초기에 손해본다, 부의 상한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그림을 한눈에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요,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요 여백에다가, 여백 있죠? 약간 여백에다가, 자, 최종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자. 자, 세 개를 합해볼게요. 합하자. 최종 정리. 합하니까 원리금, 기간. 합하면요, 이거
얘를 합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끝났습니다. 합했잖아요. 볼까요? 얘가 뭐라고 했죠? 최정식 상한. 다음에 얘가 뭐랬죠?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한이죠. 얘는 체감식이니까 원금 균등 상한이 되고요. 다시 얘가 뭐가 되지? 원금 균등 상한이고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얘는 무엇이 된다? 최정식 상한입니다. 저희들 합쳤는데 얘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기간이 얘는 조기가 되고 얘는요 말기, 후기가 됩니다. 조기와 후기. 따라서 조기의 원리금 큰 순서,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 다 다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의 원리금 가장 큰 게 1등 원금 균등 상한, 2등은요 원리금 균등 상한, 가장 적은 것은 3번 최정식 상한이다. 그래서 조기의 원리금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요 큰 순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다음에 후기로 가니까 후기 원리금 가장 큰 게 1등 최정식 상한, 2등은요 원리금 균등 상한,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이다. 따라서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래서 요 크기 있죠? 얘가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게 되면요. 계산 문제는 당연히 숫자 나오겠지만요. 이런 지문들은 지금까지 그래프 하나, 둘, 셋 합친 거에서 총괄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지문 1번, 뭐 지문 2번이다. 뭐 지문 3번이다. 지문 4번이다. 지문 5번이다. 다음 중에서 문제. 저당 대출 상방시에서 틀린 것은 말 만들어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한은 초기에는 원금이 작다가 점차적으로 원금은 증가한다 하면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말로 물이 말로. 2번요. 원금 균등 상한은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도 적어지고 원리금도 적어진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다음에 3번요. 최정식 상한은 초기에는 마이너스, 부의 상한을 초래한다. 역시 맞네요. O입니다. 4번요. 초기에 셋 중에서 원리금 크기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면 맞는 말인데요. 얘가 적다 하면 틀렸잖아요. 따라서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원리금이 크다. 적다. 하나만 싹 바꾸면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당 대주제도를 마치겠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는요, 따로, 다음 페이지가 234페이지죠. 23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